그날 밤 저는 말없이 가방을 쌌습니다. 손주 얼굴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어머니, 내일도 좀 와주세요. 하루만 더요.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있어야 돌아가는 하루가 있구나. 그 마음 하나로 힘든 몸을 이끌고 지하철 2번, 버스 1번을 타며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6살 경기도 구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시어머니, 이름은 정옥입니다. 남편은 8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떴고 외아들 준호는 서울 양재에 신혼집을 마련하며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무뚝뚝하지만 착한 성격이었고 며느리 소영이도 처음엔 참 공손하고 성실한 인상이었죠. 손주가 태어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계절, 입원한 병원에서 아들 손을 꼭 쥐고 있던 소영이를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 힘들지 않게 도와줘야지. 내가 곁에서 잘 해줘야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희생이 아니라 복종이 되어버릴 줄은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영이는 복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몇 달만 봐주세요. 직장에 휴직을 오래 내기 어려워서요.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환승에 환승을 거쳐 손주 집에 도착하면 아침 8시. 소영이는 이미 외출한 뒤였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젖병을 삶았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눈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감사해하던 그 눈빛이 이젠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우리 집 도우미 보듯 바라보더군요.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너무 짜요. 준호 입맛 모르세요? 저는 그날 아침 직접 돼지고기 사다가 푹 끓인 김치찌개였습니다. 딱히 반찬이 없어 혹시나 싶어 준비한 건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랬니? 다음엔 좀 덜 짜게 끓일게. 괜히 제가 미안하단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자꾸 삐걱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지? 아들 집에 와서 아이 봐주고 밥하고 청소까지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지? 어느 날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이가 퇴근하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쓰레기 분리수거장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시겠어요? 그날따라 비가 내렸고 슬리퍼는 발목까지 젖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이 집에 무슨 자격으로 와 있는 거지? 시어머니인가, 도우미인가, 하녀인가? 그 뒤로도 자잘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소영이는 퇴근 후에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고 저는 아기 목욕에 저녁 설거지까지 도맡았죠. 준호는 엄마 소영이 힘드니까 이해해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겁니다. 한 번만 더 참자, 오늘만 넘기자 하다 보면 그게 어느덧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소영이가 퇴근 후 제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주말에 친구 부부 오기로 했어요. 요리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김밥이랑 잡채 정도요. 그리고 집도 좀 깨끗이 치워주시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지만 제 안에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제 가방을 쌌습니다. 잠든 손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만히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 이제 할머니도 좀 쉴게.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던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비에 젖은 제 발끝을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80 가까이 되신 어머니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엔 며느리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라며 감쌌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 편 될 거야. 그 아이 고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결국 이 나이에 저도 저희 어머니처럼 속상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정적이 귀를 때렸습니다. 불 꺼진 방, 텅 빈 부엌, 차가운 식탁. 그간 다닌 며느리네 집에는 따뜻한 밤 냄새, 웃음소리, 울음소리까지 있었는데 여긴 조용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괜히 외로움이 쓰라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준호였습니다. 목소리에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저는 짧게 대답했죠. 집에 왔다. 왜 말씀도 없이 그렇게 가세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체력이 있어. 그 뒤로 한참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낯설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이가 5살은 더 든 얼굴, 초췌한 눈밑, 잔주름 하나하나가 말해주더군요. 이제 너 자신 좀 챙겨라.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동네 공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얼얼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상쾌했습니다. 커피도 혼자 마셨고 책도 다시 펼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옥 씨 아니세요? 정옥 씨 맞죠? 얼굴을 들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최미경.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여전히 단정하시네요. 그 인사 한마디에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단정하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근처 카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말했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참 고됐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자식 키워놨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듯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남은 인생, 내 인생 살자고. 그 말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은 인생, 내 인생 살자고. 그날 이후로 저는 미경과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가까운 산책길을 걷고 때로는 반찬도 나눴죠. 그리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준호도 소영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죠. 보고 싶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밤중 울음을 터뜨릴 만큼. 하지만 저는 제 감정에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제가 저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며느리 소영. 아직도 선명한 눈매, 차가운 입술.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뜸들이던 그녀는 제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 요즘 제가 하고 있거든요. 출산휴가 끝나고 다시 아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나 제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어색하지 않았고 눈가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영은 마치 안도한 듯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떠난 후로 말도 없어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요. 손주도 어머니 찾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키웠던 그 작은 아이, 이제는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컸을까요? 소영은 마침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도 좀 더 노력할게요. 그때처럼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이 옆에만 있어 주셔도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 아닐까? 다시 예전처럼 모든 걸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잔치 사진 한 장, 영상 한 클립 없이 보낸 시간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음 날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내가 스스로를 잃지 말자. 그렇게 다시 소영과 준호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은 달랐습니다. 소영은 아침에 따뜻한 죽을 끓여 저에게 건넸고 준호는 말없이 제 짐을 들어 방에 놔주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하며 안겼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꾹 삼켰죠. 우리 아가 많이 컸네. 며칠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소영도 퇴근 후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고 준호도 자주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딱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영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부부 저녁까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요. 아기 옷 좀 손바느질로 꿰매주세요. 기계 돌리기 귀찮아서요. 응? 꿰매달라고? 네, 어머니 솜씨 좋으시잖아요. 엄마 손이 제일 따뜻하다고요. 그 웃음 속에 저는 뭔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예전에 제가 무너졌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 몰라. 우리 시어머니 또 돌아오셨다니까. 어휴, 그냥 조용히 살자고. 아기 좀 맡기고 집안일 좀 덜 하게 되면 좋지 뭐. 진짜 눈치 빠르면 내가 왜 저렇게 굽신거리겠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쨍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소영은 화들짝 놀라며 방에서 튀어나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였던 모든 사과, 모든 눈물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럼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지.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오늘 다시 갈게. 그리고 이번엔 진짜 끝이야.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영이 그런 뜻 아니었을 거야. 그냥 좀 실수한 거고. 준호야, 너도 알지? 내 아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 말에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짐을 싸고 나가는 길. 손주가 제 바지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저는 아이를 한참 안아주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꼭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엄마 아빠가 바뀌는 걸 기다려야 한단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눈치 보며 아침을 맞이하지 않아도 됐고, 늦게 자도,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컥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을 뿐인데, 이 나이에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차례 아닐까?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눈길을 끄는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생 모집 60세 이상 우대.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젠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저는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첫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주름 깊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눈빛만은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교육생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김영숙 씨, 올해 68. 나요? 30에 남편이 떠났어요. 그 후로 애 키우고 장사하면서 한 번도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 없었죠. 그 말에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영숙 씨, 커피 향이 참 좋아요. 이 한마디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저는 커피를 배우는 즐거움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바로 존중받는 감정, 그리고 함께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작은 라떼잔, 나무향이 배어있는 원두, 그리고 강사의 한마디. 정옥님, 오늘 커피 정말 부드럽네요. 이 한마디에 나는 세상 어떤 자리보다 더 사람다운 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이 끝나고 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옥 어르신, 혹시 우리 카페에서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슨... 네. 누구보다 손이 섬세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손님들한테 그 따뜻함을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할게요. 이번엔 나를 위해 해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꺼낸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정옥, 드디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정옥으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 안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옥입니다. 오늘 커피 따뜻하게 내려드릴게요. 카페 은빛 향기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찾아오는 손님들. 오늘도 커피 잘 마셨어요. 한마디에 저는 진심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땐 항상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오늘도 잘 살았구나, 정호가. 그렇게 며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주 얼굴은 사진으로만 보았고 소영과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섰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왠지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어머니, 준호는 망설이듯 문턱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앉을래?
커피 한 잔 줄게. 그제서야 아들은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에스프레소를 내렸고 우유를 데우고 라떼 한 잔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달달한 맛으로요.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시어머니는 집에서만 머무는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응, 벌써 3달이 됐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소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잘못을 알았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준호야. 제가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반성했고 잘못을 알았다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다시 돌아가면 또 반복될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아파트 청소부가 아니야. 도우미도 아니고 아이 보는 베이비시터도 아니야. 난 너의 어머니고 손주의 할머니일 뿐이야. 말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난 한 사람이야, 준호야. 정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66살의 여자야.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 듯한 표정이었죠. 손주는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많이 컸어요. 요즘은 말도 좀 하기 시작했고요. 준호의 휴대폰에는 아이의 최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며 준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심했죠. 가끔 방문할게. 주말에 잠깐씩. 하지만 살러 가진 않을 거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내 집이 있고 내 일이 있어. 내 친구들도 있고 손주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 말을 마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해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격주 토요일마다 손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반나절만 머물렀고 저녁이 되면 꼭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명령하듯 말하지 않았고 제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물론 저는 알려주되 대신 해주진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고 봄볕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나비.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가리켰습니다. 노란 나비 한 마리가 꽃밭 위를 날고 있었어요. 응, 나비네. 예쁘지? 그때였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벤치에 앉아 저희를 바라보는 소영이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온 소영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죄송했어요. 정말로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영아, 미안하단 말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이시네요. 어머니의 삶도 존중해 드릴게요. 이 말이 듣고 싶었어. 소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도 한 사람이세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해 드릴게요. 진심으로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카페로 돌아온 저는 은빛 향기의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다. 봄은 어느새 여름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빛 향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바리스타들도 제게 커피 비율을 물어보곤 했죠. 정옥 선생님, 이 원두는 어떻게 추출하는 게 좋을까요? 작은 존중이 쌓여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되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아침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엔 미경이나 영숙 씨와 산책을 했습니다. 격주 토요일엔 손주를 만나러 갔고, 가끔은 준호와 소영이를 제 집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정옥으로서의 삶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문득 옆자리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정옥 씨 아니신가요? 놀랍게도 그분은 제가 젊었을 때 다니던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이름은 박상철.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아, 상철 씨.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저처럼 인생의 굴곡을 겪었고 이제는 혼자 사는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죠. 정옥 씨,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옛날 동료들 모임이 있는데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죠. 네, 시간 됩니다. 기꺼이 가고 싶네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다. 첫 번째 봄은 아들을 낳았을 때였고 두 번째 봄은 내 자신을 찾았을 때였다. 그리고 어쩌면 세 번째 봄도 곧 찾아올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옥입니다. 그 인사 속에는 이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는 온전한 나로서의 인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고 저는 그 순간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옥의 두 번째 봄.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닌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